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준비할 수 있다.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인간 군상이 담겨있는 의사 에세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지은이는 김범석, 발행은 흐름출판사입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 안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만난 암 환자와 그 곁의 사람들, 의사로서의 솔직한 속내를 담은 에세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누군가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담담하게 삶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을 미루기 위해 고집을 부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삶을 이겨내고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곁에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후 뇌기증 의사를 존중하는 아들, 의식 없는 어머니가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놓지 못하는 남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를 외면하는 딸, 연인이 암 환자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선택한 남자 등 환자 곁의 사람들 모두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같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저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려가는 마지막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곱씹어 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얻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자가 틈틈이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책의 1, 2부는 저자가 만나온 환자들의 이야기로 환자와 가족들이 예정된 죽음과 남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 4부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고민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 속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예정된 죽음 앞에서.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장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임상시험에도 참여해봤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단계로 넘어가야만 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호스피스 상담과 사회복지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 환자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위 깡촌으로 불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8남매 중 맏이었다.
집안 사정상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장남이었고 가족들은 그에게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지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고집스러운 장남은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몰래 공부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독 끝에 기어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을 대줄 리 없는, 엄밀하게 말해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며 공부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의 연속, 그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 그러나 50대 중반 한창인 나이에 신장암이 걸리면서 그런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듯 했지만 몇 년 뒤 뼈와 림프절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끌고 온 기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자기 의지로 이끌어온 삶이었으므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치료도 웬만큼 잘 버텨냈고 쓰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암 덩어리가 커지면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치료를 이어갔다. 어쩌면 그는 그깟 항암 치료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3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계속 다녔다. 회식 자리에서 술만 피했을 뿐 출장까지 다니며 평소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 어쩌면 암 투병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종양의 크기는 계속 커졌고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었다. 인생이 더는 자신의 통제하에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암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시작했다. 생에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 그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호스피스 상담에서 가족 상담은 피할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주위에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부인, 아이들의 관계가 문제였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인은 남편과 정신적 교감이 없었다. 부부이긴 했지만 동거인 이외의 의미가 없어 보였다.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변하기도 하는데 남편분은 참 어렵네요. 부인은 내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담담히 말했다. 그간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잘 해주신 덕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오래 볕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인사가 낯설었다. 생각해보니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았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작 그로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짐작하건대 그는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는 늘 진지했고 심각한 표정이었으며 3년 내내 항상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분노가 더 먼저, 더 크게 자리했을 것 같았다. 더 잘 살아보려는 자신을 붙잡았던 부모, 제 능력에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 환경, 경쟁적인 사회생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이
좀처럼 미치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분노가 오기가 되고 오기가 원망이 되기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이 악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 사는 동안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달렸더라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그토록 끝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까? 한 번쯤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호스피스 시를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났을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켜봐왔던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후자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저는 항암치료 안 받을래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이상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고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은 있기 마련이다. 항암치료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을 뒤로 더 늦출 것인지 아니면 순리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임종을 맞을지에 대한 문제는 정답이 없다. 무리수를 쓰며 항암치료를 해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순리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겠다는 생각 자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니 환자가 항암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그 같은 결정이 대부분은 확고한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의해 내려진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의사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80% 이상의 환자들이 나중에 다시 항암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이 바뀐다. 특히 암이라고 진단받을 당시에 불편한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 그런 편인데, 이런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 힘들어지면 찾아와 항암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다. TV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 인물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은데 대부분 그 투병 과정을 심도 있게 그려지는 않는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화면에 잘 비춰지지 않고 심지어 암 환자인데도 우아하게 죽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실은 몹시 다르다. 항암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암이 진행되어 임종에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암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비롯해 구토, 탈모, 심리적 우울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동반한 채 힘들게 떠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암 환자를 가까이에서 볼 일이 드물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이 없으므로 견딜만 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다. 암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항암치료가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일단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고 확실히 예상되는 눈앞의 고통은 두려우니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인간의 심리다. 결국 지금 당장 하기 쉬운 결정을 내린다. 항암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것이 내가 짐작해본 생각의 흐름이다.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다.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환자들이 암덩어리가 커지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지면 그제야 항암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와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암이 악화되어
환자의 몸이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결국 환자와 안타까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너무 숨이 차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기관지를 눌러서 숨이 차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종양의 크기를 줄이려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만, 그럼 저 항암 치료 할게요. 제발 좀 해주세요. 그렇긴 한데 지금 환자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치료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 절대 항암 치료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제발 소원이에요. 항암 치료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저 꼭 항암 치료 받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할 수 없어요. 간 기능도 안 좋고요. 항암 치료는 무척 힘든 치료예요. 몸이 여건이 안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받다가 돌아가세요. 일단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좀 합시다. 아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겠거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좀 살려주세요. 메비우스의 띠를 도는 것 같은 대화가 이어지지만 그 시점에는 정말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의사는 의사대로 안타까운 일이다. 암에 걸리는 것은 허허벌판을 지나다 예고 없이 쏟아붓는 지독한 폭우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우산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는 것뿐이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만 떨어지고 그런 채로 죽어간다면 뭐든 해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맞을 비라면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낫다. 물론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긁힐 수도 있다. 그러나 비를 피할 만한 장소를 마주칠지도 모른다. 혹은 비를 가려줄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갑자기 내린 비와 그 길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내공이라는 게 생긴다. 삶에서 고난은 불가피하다고 부처는 말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암도 마찬가지다. 암에 걸린 뒤에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다. 하나를 피하면 결국 둘, 셋이 되어 돌아오는 것까지도 지독하게 인생을 닮았다. 그러니 고통이나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마땅히 있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아도 눈앞에 놓인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힘든 항암 치료여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는다.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도 감수한다. 그리고 그 지나간 과정을 견뎌내면서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라는 결과를 얻어낸다. 그래서 초반에 호기롭게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기적.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다. 초면에 임종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의사와 장의사 사이에 선 저승사자로 살아가는 기분이 들곤 한다. 때로는 다른 과 선생님들처럼 수술하고 치료하면 좋아질 거예요.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하지만 종양내과 의사는 완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만 하는 사람이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긴장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치료하겠지만 최악의 결과도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한다. 암 덩어리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은 없으니 한번 써보기는 하자. 너무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애들로 말하기는 했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안 좋은 이야기뿐이었다. 환자는 그렇게 치료를 받은 뒤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 후로 3주에 한 번씩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외래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면역 항암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 번의 면역 항암제에도 끄떡없던 암 덩어리가 두어 달쯤 지나자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3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종양의 크기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반토막 수준까지 작아졌다. 면역 항암제는 뒤늦게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참 기적 같은 일이네요. 사실 환자들은 이 같은 치료 효과를 원하지만 의사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새로운 의학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치료법도 갈수록 표준화되고 있어서 기적 같은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에서 기적이란 고전 동화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누구도 동화 속 주인공을 본 적 없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환자를 봐야만 하는 의사에게는 0.1%의 예외적인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0.1%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두 명의 기적적인 치료 결과보다 전체 환자에게 평균적인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하고 그 치료의 평균치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이동해 가길 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암 환자 치료에서도 기적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일인데 간혹 아주 드물게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어쨌든 그의 몸속 종양은 기적처럼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차피 다른 대안이 없기에 그저 면역 항암제를 유지해보자고 했던 것뿐 내가 의도한 것도 탁월한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기다렸던 선생님께서 군더더기 없이 말씀해 주신 첫 퇴진 덕분에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모진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엉뚱한 기대로 새누님을 모아 더 격려하고 기도하며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를 그때도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꿈에 나타나서 외치신 방법이 정말 있었다는 게 저희 가족의 생각입니다. 보호자는 나를 만나기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를 꿈속에서 봤다고 했다. 남의 꿈에 언제 어떻게 출연했는지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었으나 속절없이 종양이 커져만 갈 때 오죽 간절히 기도했으면 일면식도 없는 의사가 꿈속에 나타났을까 싶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 첫날 환자와 가족이 왜 그리도 나의 회진을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구구절절 쓴 편지 곳곳에서 남편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새삼 이들을 죽음의 나락에서 건져낸 것은 의사의 처방이나 면역 항암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암 투병은 환자도 가족도 모두 지치는 일이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이어져 가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사랑도 남루해지기 쉽고 희망도 쉽게 잃는다. 어쩔 수 없이 긴 투병의 모든 끝이 상처만 가득한 폐허로 남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희망 없는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암 덩어리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기적이었다.
경험상 환자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가족 간의 사랑을 잃지 않으면 떠나는 환자도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것들을 남기지 않는 듯 보였고 남은 이들은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듯 했다.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마음이 그랬던 날들이 남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암 치료에서 완치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족 간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현실 가능성 있는 일이 아닐까. 지금 내가 바라는 기적은 병의 완치보다도 그쪽에 더 가깝다. 모두가 자주 잊고 살지만 그런 기적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의 내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저자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책 전체 내용 중 3%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남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범석 에세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